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빠 머리숱이 엄청 풍성해졌는데? 그래? 혹시 퍼프 면적이 커서 빠르고 파워풀하게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던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써서 그런가? 뭐라고? 아니, 압도적 코팅 원료로 두피를 보호하면서도 머릿속을 꼼꼼하게 채워주고 남자의 자신감도 같이 채워준다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썼거든. 응? 헤이브로?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헤이브로.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입니까? 예,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경제학의 게임 이론이라는 분야에서 나오는 이론인 이타적 처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이론을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이론은 제가 과거에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마 최후 통첩 게임을 들으셨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타적 처벌 게임도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 게임은 원래 독재자 게임이라고 불리는 게임에서 파생된 여러 게임 중 하나인데요. 예. 그 스위스 취리 대학의 에른스트 페르라는 학자가 한 실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론입니다. 예. 에른스트 페르 교수는 지금도 취리 대학 교수고요. 2015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 꼽힌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게임 규칙이 이렇습니다. 과거에 들어보셨던 최후 통첩 게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난생 처음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2인 1조로 짝을 짓게 하고요. 왼쪽 사람에게 게임의 주도권을 줍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왼쪽 사람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돈을 10,000원을 쥐어줘요. 이제 이 왼쪽 사람은 땡 잡은 거죠. 갑자기 공짜로 불로소득 10,000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사람은 오른쪽 사람한테 돈을 나눠줄 권한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얼마를 나눠줄지는 순전히 왼쪽 사람 마음이에요. 제가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최후 통첩 게임에서는 여기서 이제 오른쪽 사람이 거절을 하면 게임이 나가리가 된다 이런 규칙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규칙을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게임은 순전히 왼쪽 사람이 그냥 10,000원 받은 돈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오른쪽 사람에게 돈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0원을 줄 수도 있고 10,000원을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 교수는 이 게임에 묘한 규칙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게임을 실제 하고 있는 두 사람, 그러니까 돈을 나눠줄 권리가 있는 왼쪽 사람하고 그냥 왼쪽 사람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오른쪽 두 사람, 요 사람 외에요. 관찰자라는 사람을 한 명 따로 둡니다. 이 사람은 몰래 아주 먼 곳에 숨어서 두 사람이 게임을 하는 걸 관찰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왼쪽 사람, 그러니까 꽁돈 10,000원을 가진 사람이 돈을 나눠줄 때 너무 이기적으로 나눠준다거나 너무 박하게 하면 그걸 응징할 권한을 이 숨어서 보고 있던 관찰자한테 주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게임 플레이어 중에 왼쪽 사람이 내가 갑자기 10,000원이 생겼는데 그런데 내가 저 처음 본 오른쪽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그러면 꽁돈이니까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5,000원씩 나눠 갖는다면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숨어서 보다가 요건 굉장히 아름다운 이별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겁니다. 또 왼쪽 사람이 그래도 내가 돈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좀 더 가져야지 하고 자기가 한 5,200원 정도 갖고 오른쪽 사람한테 한 4,800원 정도를 줘요. 이것도 관찰자가 보기에 그럴싸한 겁니다. 5.2 대 4,800 정도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요러면은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왼쪽 사람이 놀부심보를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왜 나눠줘야 되는데,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다 가질래 하고 1만 원을 싹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걸 쳐다보고 있던 관찰자가 이건 좀 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왼쪽 놈 너도 뭐 열심히 해서 번 돈이 아니고 불로소득을 얻은 건데 치사하게 그걸 또 혼자서 다 가져? 나쁜 놈이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이때 페르 교수가 관찰자에게 어떤 권한을 주냐면 그 이기적인 나쁜 왼쪽 사람에게 엿을 먹일 권한을 주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찰자가 자기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의 3배만큼을 왼쪽 사람한테 게임 진행자가 빼앗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처럼 어떤 나쁜 놈이 10,000원을 혼자 다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관찰자는 자기 돈 1,000원을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요. 아씨 열받아서 안 되겠다 이거죠. 내가 1,000원 손해볼게 하고 1,000원을 내면 그 1,000원의 3배, 즉 3,000원을 진행자가 왼쪽 사람한테 가서 뺏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왼쪽 사람은 10,000원을 다 가지는 게 아니라 3,000원을 뺏기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관찰자라는 사람은 1,000원을 내도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냥 열받아서 내 돈 1,000원 내고 저 나쁜 놈 응징하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이 관찰자가 좀 감정 기복이 심한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게임을 보다가 뭐야 저 새끼 지도 불로소득으로 1만 원 먹었으면서 옆 사람한테 안 나눠줘? 연락사가 좀 없네. 이렇게 분개를 해서 자기 돈 3,000원을 내버립니다. 이러면 왼쪽 사람은 3,000원의 3배인 9,000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관찰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아무것도 없죠. 예. 관찰자는 그냥 3,000원을 손해볼 뿐입니다. 하지만 자기 돈을 손해보고 나쁜 놈을 응징할 수는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이 실험을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만약에 왼쪽 사람이 1만 원의 불로소득 중에 절반 이하를 오른쪽 사람에게 나눠주잖아요. 지가 더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관찰자의 55%가 자기 돈을 쓰면서까지 그 왼쪽 사람을 응징합니다. 저 싸가지 없는 새끼 못 참겠다. 내 돈 내고서라도 저 자식 처벌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관찰자 중에 무려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이타적 처벌, 영어로 altruistic punishment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타적 처벌이라는 건 주류 경제학의 전제인 호모 에코노미쿠스, 사람이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나 손해보는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주류 경제학의 전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람들은요, 내게 아무 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손해를 봐도요, 내 돈을 내면서까지 나쁜 놈들이 있으면 그걸 응징하고 보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론이 없다면 우리가 2년 전에 겪었던 촛불 집회는 주류 경제학은 죽어도 설명을 못하는 거죠. 저희 청취자분들 대부분 촛불 집회에 나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 한다고 생기는 게 있었냐고요. 생기는 게 없는 건 고사하고 손해를 봤죠. 토요일 그 쉬고 싶은 시간 빼앗기죠. 나가면 교통비 들죠. 솔직히 지금 와서 이야기지만 그때 좀 추웠습니까? 그런데 그 추운데 덜덜 떨면서 몇 시간을 길거리에서 보내야 됐습니다. 거기다가 대부분 참여자들이 모금함에 돈 10,000원씩 다 놓고 왔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인간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이 연 인원이 1,7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이타적인 처벌이라는 이론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요, 정의롭지 못한 놈, 나쁜 놈을 처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베르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인류의 무려 55%가 기꺼이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나쁜 놈들을 꼭 처벌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이 이론을 더 발전시킨 사람이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학자인데요. 이 오스트롬은 정치학자입니다. 그런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경제학 주제에 대한 연구로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그리고 이 오스트롬은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여성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스트롬의 그 공유지 비극 연구는
경제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연구고 저도 열렬히 지지하는 이론이기도 한데 뭐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 오스트롬의 연구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스트롬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이론 중에 굉장히 많은 공동체를 연구를 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들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요. 여러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요 연구로 오스트롬이 경제학상을 받거든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 성공한 공동체일수록 이 이타적인 처벌이라는 개념이 매우 발달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스스로 규칙을 정해서 지켜나갑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이기적인 놈 하나가 내가 그 규칙을 왜 지켜야 되는데 그거 법으로 규정된 거야? 아니잖아. 그냥 마을에서 정한 규칙이잖아. 난 그냥 어길래 그게 나한테 더 이득이 돼. 이렇게 나대는 놈이 꼭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에도요. 그런데 성공한 공동체일수록 그렇게 혼자만 살겠다고 나대는 놈을 모든 공동체원들이 보복을 합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요. 그래서 오스트롬이 물어봐요. 아니 보복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면 당신들도 손해를 보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공동체원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저 망나니 같이 나대는 새끼들이 이기적으로 계속 활개치도록 놔두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진다고요. 아이고.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롬의 결론은 공동체성이 강한 조직일수록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나쁜 놈들에 대해서 응징하는 이타적 처벌이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이론을 왜 소개해드리냐면 저는 촛불 집회 이후의 한국 사회의 변화를 정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의 공동체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과거에는 이게 절대 볼 수 없었던 건데요. 이타적인 처벌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저걸 응징하겠다고 나서는 시민사회의 문화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오스트롬 교수에 따르면 이 이타적인 처벌이라는 건 공동체를 유지해야 된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신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촛불혁명 이전까지만 해도요. 재벌개혁 이야기가 나오면 씨가 거의 안 먹혔습니다. 아유 재벌 나쁜 거 알죠. 아는데 그런데 내가 불편하면서까지 싸워야 돼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다고요. 사실 재벌 나쁜 거 아는데라는 말이 나오기까지도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도 수십 년이 걸렸지만 나쁜 걸 알고도 아유 알았어 나쁜데 뭐 꼭 내가 손해를 보면서 싸워야 돼 이런 생각들이 쭉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요. 그런데 촛불혁명 이후를 보십시오. 재벌들 폐악질 하나 등장을 하면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내 시간을 들이는 한이 있어도 저 새끼들은 처벌해야 되겠어 라는 문화가 민주시민들 사이에서 팽배해진 겁니다. 사실 어떤 재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건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벌이 개혁된다고 해서 나한테 오는 이득은 거의 없거든요. 아니 이재용이 처벌되면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득이 옵니까? 물론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나 협력업체 직원분들이라면 직접적인 이익이 있겠지만 사실 이재용을 처벌하는 건 한국의 일반 민주시민에게 당장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촛불혁명 이전에는 이재용이 9조 원을 삥땅을 쳐도 사회 문화가 에이 나쁜 건 알겠는데 뭐 알겠어 그렇다고 내가 손해를 보고 싶진 않아 시간 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마음껏 분탕을 치고 다녔죠. 그런데 딱 2년 만에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폐악질을 저지르는 재벌에 대해서 시민들이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저 자식들은 응징해야 되겠어 이런 이타적인 처벌 문화가 엄청나게 확산됐습니다. 이게 저는 촛불혁명이 바꾼 한국 사회의 위대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타적인 처벌 문화는 저 새끼들이 저런 짓을 하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져 라는 위기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공동체성이 정의롭지 못한 자들을 응징하는 겁니다. 일요일인 어제요. 조가항공에 대한 2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그 조양호 회장이 집무실에 방음공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요 오전까지만 해도 조가항공하고 이 조가일가가 조현민 정부의 이 사고에 대해서 이런 반구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회장이 집무실에 방음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짜 미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조가 일가들이 고성을 지르고 지랄을 하는 걸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방음 시설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안심하고 고성을 지르겠다는 겁니다. 아, 진짜. 이 지시를 조양호가 직접 내렸다는 겁니다. 아주 지랄도 풍년이신 거죠. 아니, 소리를 덜 지를 생각을 하라고요. 소리를. 방음 공사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전해지니까 오전에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드디어 조가항공 총수 조양호가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조현아, 조현민, 이 골 때리는 자매 듀오를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사과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여식이 일으킨 미숙한 행동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저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예. 자, 이걸로 여론이 가라앉을까요? 아이고, 우리가 한두 번 속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촛불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 사과문을 하고 시간을 끌면 아유, 또 이번에 개혁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절망감이 들었는데 예. 지금은 천만에요. 저 사과문을 보고 누가 정서적인 승복을 하겠냐고요. 자기 여식의 미숙한 행동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데 우리가 보기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가정교육을 시킨 부모가 니들 둘이라고요. 너하고 네 와이프 둘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양호 너님은 집무실 방음공사나 하고 앉아있고 딸 둘을 내치는 걸로 이 사건을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해요. 웃기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은 저 사과문으로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저는 조가항공하고 이 조양호의 인식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얘들은 아직도 시대가 촛불혁명 이전인 줄 아는 겁니다. 저 정도로 퉁치고 시간 지나가면 또 몇 년 있다가 딸 복귀시키고 가라앉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에요. 제가 만약에 조양호라면 막말 파문에 노인 폭행 전력이 있는 조원태도 사퇴시켰을 겁니다. 왜요? 부모가 그 모양 그 꼴인데 아들 자식은 멀쩡하겠습니까? 이게 여론이라고요. 이미 게다가 노인 폭행 전력이 있는 놈이잖아요. 그리고 조양호 자신도 사퇴했을 겁니다. 왜냐? 네가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시켰고 네 와이프가 아침부터 밤까지 쌍욕을 시전했으니까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게 일반들의 여론이니까요. 예.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기회가 한 번이라도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양호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딸 둘 사퇴시킨 걸로 어떻게 또 시간을 끌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부터 그러는데 조양호 일가가 경영에서 완전 손을 떼기 전까지 저는 대한항공 안 탈 겁니다. 한진카르 호텔 이용 안 해요. 이게 소비자인 저한테 불편하죠. 하지만 그 정도 불편함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감수할 겁니다. 다른 시민들은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양호 씨가 세상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가지는 반감은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특히 이 이타적인 처벌이라는 개념은 법 집행으로 응징할 수 없는 것들을 처벌할 때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공동체 정신을 깨고 나 혼자 잘 나가겠다고 나대는 이기적인 놈이 있으면 공동체성이 강한 사회는 매우 강력하게 이타적 처벌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처벌이 안 되면 공동체성이 강한 사회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면서 처벌을 해야겠어. 응징을 해야겠어. 라는 사고가 폭발한다는 겁니다. 지금 조가 일가는 어떻게든 법적 처벌만 면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꼴랑 내놓은 방안이 조현아, 조현민 사퇴시키는 거겠죠. 안 됩니다. 만약에 법적 처벌이 안 되면 시민들의 분노가 크게 달할 겁니다. 내가 불편한 거 다 감수하고 내 돈 쓰고 내 시간 내서라도 저 또라이들 물러나는 꼴을 보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믿음이 더 확산될 겁니다. 저는 촛불 집회 이후에 벌어진 이번 일을 보면서 묘한 쾌감과 확신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시민들의 다소의 무관심을 등에 업고 재벌들이 마음껏 분탕질을 쳐왔는데 아, 이 시대가 저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이 폭발하는 분노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너는 처벌해야겠어 라는 이타적인 처벌,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욕구에서 기반을 한 거거든요. 예. 저 역시도 기자로서 조간의 일가가 완전히 경영에서 손을 떼는 그날까지 계속 이 문제를 다루면서 싸울 거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싸워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놈들을 몰아내고
건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 시간 내면서 이 폐악적인 조간회와 싸워나갈 시민사회의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변화된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신뢰를 정말로 갖게 됐습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요.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을 통해서 이타적 처벌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이 조가 항공 개혁을 위해서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해야 됩니까? 그냥 막연히 조양호 물러나라 이러기에는 글쎄 그런다고 물러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말이죠. 시정 가능한 그런 범위 안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고민을 좀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돼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청와대 청원, 불매 운동 이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압박이 크고 지금 조간회가 제일 느끼는 큰 압박은 아마 여론일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경찰이나 관세청이 게다가 이번에 특이하게 저는 관세청이 압수수색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관세청이 대한항공 일가를 압수수색했는데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관세청이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여론이 만들어낸 거죠. 지금처럼 더 뜨겁게 여론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 구체적인 행동 방안 같은 걸 진짜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며칠 동안 좀 이런 방면에서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과 상의를 좀 해보고 여러 제안들도 한 며칠 딱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아픈 방법으로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테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특이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드루킹입니다. 뭐 경제 전문가인 듯 보이기도 하고요. 정치 전문가인 듯 보이기도 하고 게다가 또 종교 지도자의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완배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좀 다뤄볼까 해요. 예. 그리고 드루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배, 변이제 이런 분류의 심리 상태도 한번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무슨 심리학 전공자도 전혀 아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이긴 한데요. 예. 그냥 행동경제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심리학에 아주 조금 관심이 있는 아주 얕은 지식에 기반한 이야기니까 너무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지금 야당이나 보수 일간지가 밀고 있는 드루킹 프레임 이런 데 별로 갇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소개해드렸지만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이야기처럼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러면 자꾸 코끼리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제가 먼저 드루킹 이야기를 더 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솔직히 아는 것도 없고요. 저는 이번 일 터지기 전에 드루킹이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드루킹이 어째서 이게 아니고요. 과거에 기업을 가보면 기업 사상이라는 것에 미쳐 있는 직장인들이 꽤 있어요. 마치 기업 이름이 자기의 종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종합지 기자 시절에 모 라면 회사 홍보팀장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식품 유통을 담당할 때였는데요. 그런데 만난 자리에서 별 생각 없이 팀장님 요즘은 식습관이 좀 건강한 쪽으로 많이 발달을 해서 튀긴 음식 라면 판매량이 아무래도 좀 떨어졌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공격적으로 물은 것도 아니고 당시 라면 회사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었고 주가도 하락하는 추세여서 이렇게 평범하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홍보팀장님이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냐고 기자님. 라면을 기름에 튀겨도 그 기름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몸에 안 좋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시냐고. 진짜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뭐 라면이 몸에 좋겠죠 이러고 끝냈어요. 예. 나중에 이제 궁금해서 이분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정말 자기 회사를 종교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 대한 아주 작은 공격도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라면을 기름에 튀겨서 몸에 안 좋죠? 요 말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꽤 많은 직장인들이 자기 회사를 저렇게 종교처럼 생각하고 목숨을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후에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답을 못 찾다가 2016년에 발간된 심리 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저한테 가장 설득력 있는 해답을 줬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정신의학 연구자인 도카다 다카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오늘도 이 책을 기반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충격을 좀 받았던 장면은 이겁니다. 하나는 드루킹, 뭐 하는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김용민 브리핑을 쭉 모아서 듣다 보니까 제 느낌에 이 드루킹이 약간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드루킹이 남긴 경공모 대화록 이런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예수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문재인 정부의 주국이 로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대지진과 오키나와 침몰설? 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고요.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온 증언을 들어보니까 송하 비결, 자미 두수 이건 뭡니까? 근데 이런 사주책을 기반으로 해서 예언도 했다 뭐 이런 증언도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보통 우리 주변에 저런 미친 소리를 하면 그냥 병딱 취급을 하고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공모 모임인가 거기에 가담을 했고요. 그 말을 믿고요. 돈을 냈고요. 이랬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가 궁금증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리조작의 비밀의 저자인 오카다 다카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조작하려는 사람들을 일단 터널 같은 것으로 밀어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성을 잃게 만드는군요. 좌우 분별 못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작을 할 사람을 찍으면 그 사람을 출구까지는 아무 빛이 없는 아주 가늘고 굉장히 긴 통로 같은 환경에 밀어넣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카시는 이 터널이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는 굉장히 강력한 구동장치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터널에 한번 들어가면 사람이 일단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구까지, 그러니까 오로지 그 출구에서 비춰지는 아주 작은 빛만 보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터널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외부로부터 시야가 완벽하게 차단된 이 상태에서 나를 밖으로 안내해주는 출구의 빛 한 점만 쭉 따라가다 보면 터널을 나오는 순간에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와의 차단, 한 가지 목표만의 강요, 이게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무슨 사이비 종교에서나 사용되는 전략 같은 생각이 들으시죠? 그런데 이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카시는 이게 우리 일상에서도 너무 많이 존재하는 과정이라고 설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운동선수들을 한 팀에 모아놓고 합숙을 시키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터널에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을 시키죠. 핸드폰 압수하고요. 그리고 오로지 우승만 쳐다보게 합니다.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든 이겨야 돼. 이기는 것만이 나의 목표야. 이런 심리 조작에 걸리게 돼요. 다카시가 드는 또 다른 예가 인류학교 진학반,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놓은 학원, 이런 것도 똑같은 터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을 밀어넣고요. 젊었을 때 꿈을 키워야지, 또래들과 놀면서 교감 능력을 키워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개소리 취급을 해버려요. 오로지 명문대, 오로지 스카이, 이 간판 하나만 보고 그 터널 안에서 그곳 하나만 목적을 두고 합숙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사람을 키우잖아요. 거기서 자란 청소년들은 백발백중 심리 조작에 걸려드는 겁니다. 나양욱 같은 또라이가 이래서 나오는 거죠. 다카시의 책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터널은 아이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상하의 탑이라 불리는 대학이나 기업을 비롯한 종쪽 사회 조직도 그곳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쓰면 쓸수록 터널의 양상을 띠게 된다. 대표적인 곳이 대학병원 같은 곳이다. 교수에게 인정받고 그 작은 세계에서 출세하는 것이 둘도 없는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세계의 규칙을 지키고 교수의 명령에 따르며 교수의 의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다. 자신의 일이나 가족의 사정은 물론이고 때로는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일조차 뒷전으로 미룬다. 권위에 순종하고 보스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또한 일본 특유의 폐쇄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의국 제도는 심리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적습니다. 한 대목만 더 보겠습니다. 블랙 기업도 터널이라 할 수 있다. 블랙 기업이라는 건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동 착취를 일삼는 기업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한편 블랙 기업도 터널이라 할 수 있다. 열악한 노동 조건에 희생되고 우울증이나 과로사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지나칠 정도로 기업의 가치관을 따르고 기대에 부응하려고 발버둥 쳤던 모습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들 또한 터널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라면 회사 홍보팀장 분이요. 이런 분인 거죠. 기업이라는 터널에 갇혀서 기대에 부응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 기업 문화라는 터널 안에서 출세, 인정받음, 이런 출구의 빛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러면 매우 위험한 정신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요. 제가 이 드루킹 이야기를 보면서 저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든 대목이요. 일단 카페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외부 정보를 차단시킵니다. 내 이야기만 들어. 이렇게 자기들만의 터널을 만들어요.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요게 그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던져집니다. 이렇게 심리 조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진리야. 나 외에 아무 정보도 듣지 마.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마. 이 차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말을 잘 따르는 자들에게는 빛이 있으리라. 이런 희망을 주죠. 그러니까 오키나와 침몰설 이런 개소리를 들어도 수천 명이 그 카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분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물론 뭐 제 이 분석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안 빠지기 위한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은요. 터널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더 오픈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객관화해서 들을 수 있는 위치에 끊임없이 자기가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차단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집단에서요. 야, 여기 이야기는 무조건 다 맞아. 다른 데 이야기 절대 듣지 마. 이러는 곳도 있잖아요. 무조건 피하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터널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러면 사람 심리가 아주 뒤틀어져요. 이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드루킹이 보수적인 가치로 사람들을 터널에 가둔 게 아니거든요. 진보건 보수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걸 차단하는 건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일단은 상책입니다. 다카시 이야기 중에 또 하나 귀담아 들을 대목은 그러면 심리 조작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터널에 가두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심리적인 조작에 많이 당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쉽게 터널에 꼬셔 들어가느냐, 이런 걸 해석한 대목이 있습니다. 다카시는 심리가 쉽게 조작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뭐 의존성 인격장애, 높은 비암지성, 불균형한 자기애, 스트레스와 갈등, 취약한 자기 환경,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던데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진짜 공감이 가는 대목이 불균형한 자기애라는 대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인격장애 같은데요. 굉장히 과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위대한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받기를 끊임없이 열망을 해요. 그런데 다카시 교수가 이런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의외로 이런 사람들 중에 내면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상도 크고 꿈도 크고 자기가 대성할 사람이라고 믿는데 속을 파보면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그래서 이걸 불균형한 자기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불균형이 잘 안 드러나요. 성공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성공을 못하고 현실 생활이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이 불균형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다카시 교수 말로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살 테러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주로 시골에서 도시로 옮긴 젊은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사니까 이 불균형한 자기애가 잘 안 드러나죠. 그리고 시골 커뮤니티 안에서는 자기가 잘난 척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그러면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도시로 오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러니까 이걸 뭔가 입증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불균형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요. 이러면은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몸을 던져서라도 불살라서라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인정받고 싶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리 조작에 잘 빠지죠. 그래서 자살 테러 같은 걸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그 당시에 제일 떠올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변희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에 진중권 교수를 자기 이상형으로 삼고 막 닮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외면으로는 자기를 과대평가하죠. 나는 진중권 같은 농객 정도는 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내면을 파보면 백발백중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중권 교수한테 한번 뻥 차이니까 이 불균형한 자기애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스스로 심리 조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변희재 처음에 서프라이즈인가? 그때 활동하던 모습을 보십시오. 상당히 진보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태극기 누르고 비운깍짓을 지금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를 인정해주는 곳이 거기인 겁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극기 누르고 다니면 자기의 열등감이 감춰집니다. 내면의 열등감이요. 그러니까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변희재는요 환자입니다. 환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다카시 교수 개념으로는 불균형한 자기애라는 인격 장애를 지금 앓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일요일에 방송했다고 하던데 제가 방송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월요일에 SNS 타임라인을 보니까 상당히 화제가 됐던데요. 스트레이트에서 일베들이 폭식투쟁? 그러니까 세월호 유족들께서 단식하시는데 앞에서 피자 처먹고 치킨 처먹고 손으로 일베 표시하고 사진 찍고 이게 이제 삼성 쪽 지원이었다는 폭로가 방송에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천인공노할 일이죠. 그런데 그거 보면요. 일베라는 애들은 이 불균형한 자기의 표상 같은 겁니다. 그리고 터널에 들어가서 심리 조작을 당한 대표적인 인간들이죠. 얘들 겉으로는 자기들이 무지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찌질한지 압니다. 열나 자기가 무능하다는 사실도 알아요. 열등감에 쪄들어 있습니다. 이 과대망상과 열등감, 이 정반대의 심리가 콜라보로 존재를 하면 야, 너 이렇게만 하면 내가 먹어줄게. 인정해줄게. 요 한마디에 돌아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기 얼굴 버젓이 내밀고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피자 처먹으면서 그게 영웅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고 자기들끼리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와, 너 멋있다. 너 좀 짱인 듯 이 지랄들을 하죠. 그러면 그게 더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얘들 전부 다 심각한 환자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환자들은 일베라는 커뮤니티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완벽한 터널 안에 스스로 갇혀버린 겁니다. 이러면 거의 완벽하게 심리 조작에 걸려들어요. 이게 다카시 교수의 의견입니다. 이건 진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는 진보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인정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도드라져야, 내가 인정을 받아야 역사가 발전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저는 확신해요. 진보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매우 불균형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자기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튀어가서 또 또라이 짓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드루킹 같은 애들이 그런 애들인 거죠. 제가 짧게나마 보고 배운 진보는
내가 아니라 남이 인정받도록 하는 겁니다. 불균형한 자기애가 아니고요. 적절한 자기애와 뜨거운 타인에 대한 사랑, 이게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할 만한 진보적인 삶을 사신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민중을 내세우죠. 투쟁의 성과가 생겨도 그 성과를 자기를 빛나게 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동지들을 빛나게 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다시 민중들에게 돌아오도록 애를 쓰죠. 이게 바로 불균형한 자기애가 아니라 자기애와 타인에 대한 사랑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진보의 기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드루킹 사건을 보면서 이게 범진보 진영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드루킹 또라이죠. 또라이인데 그 또라이가 수천 명의 카페 회원을 이끌고요. 저 따위 유사종교 같은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건 우리 또한 가끔 혹은 종종 그 터널에 빠져서 심리 조작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카시 교수의 책 중에 에필로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여유를 잃고, 이제 이게 터널에 빠졌다는 이야기죠. 스스로 생각할 여유를 잃고 수동적으로 남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사라고 착각하게 될 때 전체주의의 망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배타주의와 전쟁으로 내달리게 한다. 또한 흑이냐 백이냐 결말을 지으려는 결벽성이 심해지고 독선적인 과잉 반응이 일어나기 쉬워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린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터널에 들어가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거기에 걸맞은 타인에 대한 사랑을 조화롭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독선적인 과잉 반응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오랜만에 꺼내 들고 쭉 읽으면서 계속해서 변희재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변희재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변희재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경계하고요. 열린 귀를 가진 타인에 대한 사랑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살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오늘 브리핑을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온라인 안에서 보면 가짜도 많고 뭐 진짜가 더 많겠습니다만은 가짜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네, 결국은 드루킹 카페 다 그런 거겠죠. 아이고, 오늘 참 답답한 우리 사회의 일면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요. 남북의 평화가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건 단순히 남북 평화가 뭐 우리 GDP를 얼마 높인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아, 경제 효과 뭐 이런 거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경제연구소에서 대신 해줄 겁니다. 별로 뭐 신빙성 있게 해주면 좋겠지만요. 예. 뭐 차츰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저는 제가 이제 상상력이 좀 부족한 편인데도 계속해서 그 2005년에 발표됐던 참여정부의 동북아 공동체 구상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브리핑을 드려볼까 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민족주의자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말 중에 민족이라는 말은 잘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특징이니까요. 네. 민족을 중시하는 분들은 생각이 제가 조금 달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PD니까. 아, 저는 PD도 아니었고요. 예. NL과 PD의 중간쯤 있었던 어디 이상한 정파의 소속이었습니다. 경계인.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제가 중시하는 건 어찌됐건 제가 경제 언저리에서 비비고 사는 사람으로서 남북 평화가 가져올 경제적 가치 이런 건 정말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예상대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뭐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되고요. 남북 평화협정이나 뭐 북미 수교 이까지 확 나가버린다면 민족적 차원에서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지만 뭐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실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저한테는 정말로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일이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뭐 당연히 남북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 이야기가 나올 거고 군비 감소가 얼마나 많은 복지 예산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한국 경제에 충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남북 대치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경제적 가치가 늘 국제시장에서는 할인을 받아왔는데 이게 해소되는 것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남북한 한반도에 국한된 이야기를 넘어서요. 2005년에 참여정부가 동북아 공동체 구상이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여정부의 여러 정책 중에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던 정책이 압도적으로 이거였어요. 이 정책은 한국이 주도로 동북아 전체의 평화 번영 경제 공동체 체제를 구축한다. 이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일 세 나라가 과거의 불신, 적대관계 다 청산하고 공동 번영의 관계를 구축하자. 이게 요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원대한 구상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아유 동북아시아 우리끼리 잘해보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참여정부가 구상했던 동북아 공동체의 요지는 무려 EU 같은 경제 블록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만 해도 경제 블록 같은 형태의 자유무역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북아 공동체 구상을 보고 아, 이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제 생각의 전환점이 됐었던 계기가 요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의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자유무역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칙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자유무역은요. 늘 강대국이 약소국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동북아 공동체, 더 정확히 말하면 동북아 경제 공동체 부분만 따로 말씀을 드리면요. 동북아 경제 블록을 형성하자라는 이름하에 나온 당시 참여정부 정책들을 쭉 보면 호혜와 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자유무역 이런 새로운 개념을 저한테 제시를 하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이런 자유무역이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래의 자유무역은 상위 산업을 유지하는 국가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공산품을 생산을 해서 하위 산업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의 자원이나 농산물을 착취하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참여정부의 경제공동체 구상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호혜와 평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북아 공동체,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건 어쩌면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생각이 거의 확신처럼 굳어 있어요. 이 구상이 왜 훌륭하냐면 현재 동북아 국가들이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삽시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단서들이 여기 다 녹아 있습니다. 특히 요즘 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상을 넘어서 이 공동체가 동아시아로 확대되면 어떨까 하는 상상까지도 해봅니다. 동북아든 동아시아든 개념은 비슷한데
참여정부의 동북아 구상을 더 넓히는 거죠. 예를 들면요. 당분간 미국은 무역 수지 적자를 만회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겁니다. 이 시기가 많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트럼프의 정책이죠. 그리고 EU, 유럽도 여기에 맞대응을 할 겁니다. 요즘 조금 EU가 속도 조절을 하는 기분은 드는데 트럼프의 저 정책이 멈추지 않는 한 EU도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복이라는 건 국제통상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 상황이 어떻냐면요.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수출을 하는 비중이 전체 무역의 40%가 넘어요. 그래서 외형상 보면 상당히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수출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 무역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허상입니다.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무역을 하는 걸 보면 이른바 중간재라고 불리는 것들을 사고 파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재라는 건 완제품이 아니고요. 완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들을 서로 사고 팔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완제품은 어디다 갖다 팔고 있는 겁니까? 이게 거의 중국을 최종 수출 기지로 해서 미국이나 EU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구조 자체가 완벽한 수출 중심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출이 향하는 곳이 미국이나 유럽을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만약에 미국과 EU의 보호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이 유탄은 거의 직격탄으로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날아옵니다. 예. 지금 40%쯤 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비중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중간재 우리들끼리 백날 사고 팔아보십시오. 최종 완성품을 저쪽에서 안 사주면요. 심각한 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위험을 감안하고 경제적 충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빨리 내수 중심 경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시급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동아시아 국가들도 똑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미국이나 유럽의 의존도를 낮추고 뭔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의무, 책무 같은 게 지금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아시아의 경제 블록이 형성되면요. 동북아 경제 공동체상 같은 거죠. 이게 상당히 해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내수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한국만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 내 소비 시장만을 내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수라는 개념이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로 확대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무시하게 내수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우리 내수처럼 된다고 하면 이 위기는 상당히 쉽게 극복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중국과 한국이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수출 수입이 경쟁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이 보복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EU, 유럽처럼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묶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강원도와 경상도 이쯤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두 지역은 경쟁 시스템이 보완 시스템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어느 도가 경제가 좀 좋다고 다른 도가 시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 도가 좀 좋으면 그곳에서 거둔 세금으로 국가적인 국복지를 펼쳐서 전국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경제 공동체 블록이 형성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단일 통화, 단일 중앙은행, 유럽처럼요. 이런 시스템이 들어서면 지역별 불균등이 상당 부분 조율이 될 겁니다. 이런 정책도 펼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 블록 내에서 어떤 나라가 수출을 많이 해서 무역수지 흑자가 많으면 거기에 일정 페널티를 부과한다거나요. 그래서 그 페널티를 통해서 무역 적자국에 보존을 해준다거나 이런 다양한 평등과 호혜에 기반한 정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경쟁 시스템이 협동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넓은 경제 거대 지도가 하나의 내수시장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블록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보호무역 시대에 이런 무시무시한 내수시장을 갖는다고 상상을 해보면 어마무시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거죠. 둘째로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 경제공동체 구상이 왜 유효하냐면 이미 상당 부분요. 자연적으로 이 지역은 경제적 연결성이 상당히 강해져 있어요. 다만 비효율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 이미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인프라는 충분하다고요. 문제는 거기 진출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절감하는 일인데 각 나라별로 규제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정세에 따라서 사업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인건 비싸다고 중국 쉽게 보고 들어갔다가 낭패 보는 경우 허다합니다. 이게 사드 배치 때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 고생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영향도 엄청 큰 거죠. 동남아시아요. 코트라에서 매년 동남아시아 각 나라 경제정책과 사업에 유의할 점 이런 걸 담아서 책자를 내는데요. 거기를 보면 그 나라들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심한지 살이 떨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잘못 얕잡아 보고 갔다가 박살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미 우리는 자연적으로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경제 공동체를 이룰 교류, 그러니까 이 기반은 충분한데 나라별로 규제와 문화가 너무 달라서 생기는 비효율도 너무 큽니다. 예. 그런데 이걸 경제 블록으로 묶어버리고요. 규제와 교류의 원칙을 통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진출했던 기업들의 효율성이 무지하게 높아지죠. 정세적인 변수도 확 줄어버립니다. 굉장히 유용한 방안이에요. 셋째로 이 경제 블록이 유용한 게요. 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여기까지 확대를 해보면 각 나라들이 시너지를 일으키기에 아주 적절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을 기점으로 서쪽으로 갈수록 노동력의 가격이 싸고 풍부해지죠.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반면 한국, 일본 쪽으로 오면 산업 구조가 굉장히 차원이 높습니다. 이게 서로 경쟁적으로 잡아먹으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구조지만 호혜, 평등의 원칙 아래 자유롭게 왕래하면 서로가 얻을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과감하게 선진기술 전해주는 겁니다. 대신 안정적인 자원을 공급받고 노동력을 공급받는 거죠. 그러면 각 나라들의 경제력이 서서히 평등해져 갈 겁니다. 이러면 착취를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이 아니라 기술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전을 통한 평등한 발전이 도모되죠. 여기서 우리 같은 선진산업구조 국가도 얻을 게 많고 중국이나 동아시아 하위 국가들에게도 얻을 게 많은 피차 윈윈 구조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정부가 동북아 공동체 구상을 할 때 이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바뀌었던 겁니다. 착취가 아니라 호혜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이요. 그런데 동북아 공동체건 동아시아 공동체건 이런 경제 블록을 만드는데 핵심 국가가 어디냐면 단연코 북한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너무 중요해요. 북한이 끼면 제가 보기에 이 공동체는 거의 성공할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끼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구상을 시도조차 못해볼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그래요.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중국하고만의 블록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제적 선진국들이 포함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쪽 진영들이 블록이 되려면 지리적으로 북한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바다를 통하는 것하고 육로를 통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육로로만 달리면 한국에서 중국까지 끼케야 6시간이면 달리는 겁니다. 제가 이 기술적인 건 잘 몰라서 어정쩡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송유관 이런 것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이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직접 송유관을 통해서 석유를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유조선으로 석유 나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이거든요. 예.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요. 토건으로 뭔가 실질적인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게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도로를 짓고 땅 파고 건물 짓고 이런 걸로는 절대로 경제적인 효율성이 높아지지가 않아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도로 짓고 댐 만들고 이래서 경제 위기를 넘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관성이 남아있어서 수많은 나라들이 경제 위기 때마다 정부가 하는 일이 땅 파고 도로 짓는 거였습니다. 이게 경제 지표 높이는 데 직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4대강 파자 대우나 만들자 이 발상을 하는 겁니다. 박근혜가 빚내서 집 사라 주장한 이유도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땅을 또 파헤칠 곳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정부 재정을 써서 국토가 효율적으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여기에 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북한 땅에 뭔가를 짓는 건 국토를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거든요. 인프라가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요. 제대로 된 무언가를 짓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효용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용을 한국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북한에서 생기는 인프라가 중국으로 연결이 돼서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통로가 된다면 그것 자체로도 엄청난 경제적 이득일 거고요. 예.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는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어. 이런 생각만 하죠. 그런데 저런 나라들은요. 적절한 인프라와 적절한 기술 이전, 적절한 자본 투입이 되면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실제로 북한은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나라예요.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건설과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기술을 이전하면, 그래서 북한 경제를 정상화하면 우리가 얻을 이익은요,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소비시장이라는 게 새로 열리는 겁니다. 맨날 북한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어떻게 이용해볼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거기를 내수시장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성장성이 높은 내수시장입니까? 이건 중국이나 동남아를 대하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국가로 있으면 저기 못 사는 나라고 팔 것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경제 블록이 돼서 호혜와 평등의 원칙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쪽 경제가 발달할수록 우리의 내수시장도 확대되는 개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장밋빛 전망들이 현실화하기에는 여러 난관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과 EU가 유럽이 현재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해서 보호무역 전쟁에 돌입하는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있겠습니까? 이 이상의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저는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만약에 반세기 넘게 전쟁 상태에 놓였던 남북한이 훌륭하게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경제적 교류를 안정적으로 이뤄나가면 동북아 경제공동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이거 진짜 꿈이 아닌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핵을 터뜨리네 만에하던 남북한도 교류를 하고 호혜와 평등으로 경제 교류를 하는데 같이 하자. 이게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참여정부 때 구상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더 나아가서 저는 동아시아까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경제블록 착취가 아닌 호혜와 평등의 자유무역이 성사된다면 와 도대체 이 엄청나게 큰 도화지 위에 어떤 새롭고 놀라운 경제적 구상을 그려볼까 이게 상상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하기 어려운 거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요. 이건 남북 평화는 물론이고요. 수백 년 동안 지구의 경제가 서양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이 서양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경제 공동체 구상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망상을 저는 해봅니다. 지구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저는 혼자 행복한 마음으로 해봐요. 이거야말로 진중권이 비난하는 음모론 아닙니까? 음모적인 상상인가요? 너무 거대한가요? 아니 그런데 이런 행복한 상상 저는 좀 해보고 싶어요. 음모론이라고 해도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런 행복한 상상을 너무 즐겁게 혼자 해가면서 더더욱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진심 어린 기원의 마음으로 오늘 브리핑을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말씀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네, 행복한 상상이죠, 진짜로요. 자,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 문익환 목사께서 했던 말, 통일은 다 됐어. 이 말을 다시 한번 복귀하니까 가슴이 또 울컥해집니다. 통일은 다 됐어.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곳,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TV조선 기자들이 사옥 앞에서 압수수색하려는 경찰 못 들어보게 막아서고는 언론 탄압 중지하라 이런 피켓팅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보니까 기자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피켓으로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자기들도 쪽팔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쪽팔린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미리 양해를 하나 구하고자 하는 건 제가 사실은 약간 좀 지금 심각한 빡침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오늘은 원래 뭐 양질 전환의 법칙, 조가항공 이야기 이런 걸 하려고 원고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이걸 도저히 가라앉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치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먼저 드리고요. 경제의 속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TV조선 수습기자의 절도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당연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근 기자께서 지금 계속 상세히 브리핑을 해주고 계셔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런 구조적인 언론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제가 종합일간지 기자 생활을 할 때 그 시절에 기자치고는 이례적으로 경찰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시절에는 경찰 기자가 깊이 부서가 돼서요. 되게 힘들거든요. 3D. 네, 진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자들이 짧으면 1년 아니면 길면 한 2년 정도면 경찰 기자 생활을 마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경찰 기자를 아예 안 거치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아마 1990년대 중반부터 분위기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경찰 기자를 거치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암묵적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 기자를 오래 한 사람이 그 시절에는 그 회사에서 에이스로 인정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입사한 다음에 IMF 터진 이후부터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경찰 기자를 회피하기 시작을 했죠. 그 분위기에서 제가 무려 5년을 그쪽 생활을 했으니까 당시로는 엄청나게 오래 했던 겁니다. 혹시 그 동아일보로부터 족밥 취급받은 건 아니었습니까? 진짜 그거였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제가 경찰 기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드렸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경찰 기자에서 경제부 기자로 가고 싶어서 경제부로 안 보내주면 제가 그 차량 운전을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차장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는 훈련을 덜 받아서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기자에서 도저히 다른 부서로 못 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어쨌든 뭐 그래서 저는 경찰 기자라는 것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이고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서 무너져버린 기자들의 자존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제죠. 그 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 침입을 해서 태블릿 PC 뭐 이런 걸 가져간 TV조선 기자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수습 기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습 기자가 경찰 조사에서 취재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고 해요. 어제 정상근 기자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TV조선 해명도 비슷한 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A씨라는 사람이 먼저 접근을 했고 수습 기자가 취재 욕심으로 거기를 들어갔다. 하지만 회사는 보고를 받자마자 그걸 돌려주라고 했고 그래서 뭐 문을 한 번 더 따고 들어갔다 이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용민 PD님께서도 어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던데 개인의 일탈이었다는 주장을 지금 TV조선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수습 기자 개인의 문제지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쭉 듣다가 이 자식들이 어디서 이런 개소리를 하나 싶어서 정말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아니 이 자식들이 기자라는 직업의 기본 자존심을 지금 산산이 박살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냈는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습 기자라는 사람들은요. 여러 부서를 도는데 저런 식으로 현장을 다니는 수습들은 제가 5년 동안 있었던 그 사회부 경찰 기자팀에 소속된 기자들입니다. 그리고 경찰 기자 수습은 모든 중앙일간지 수습 기자들이 거쳐가는 악마의 코스 같은 겁니다.
게다가 이제 경찰 기자라는 조직은 신문, 방송을 막론하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명하복이 강한 조직입니다. 이게 군대보다 더 군기가 세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보다 경찰 기자 할 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가 이렇게 군기가 세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1999년인가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초대형 파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내로 현장에 내려갔는데요. 예. 이 파업이 진짜 어마무시한 파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파업 같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파업 주제가 정리해고였거든요. IMF가 터지고 정리해고가 도입이 됐는데 그걸 적용하는 첫 사업장이 현대자동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노조로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파업이 현대차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정리해고가 쉽게 도입이 되면 전체 노동계가 휘청일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노조는 그 파업이 자기들만의 파업이 아니었고요. 정리해고를 두고 자본과 노동이 일대 격돌을 펼치는데 현대차가 노동 쪽 대표 선수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파업이 엄청 격해졌는데 새벽에 경찰이 들어온다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노조원들이 차를 정문 앞에 한 5겹을 대더라고요. 경찰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이게 완전히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공장에서 차들이 속속 정문 앞으로 집결을 하고요. 사람 하나가 걸어나갈 틈이 없게 빼곡이 5겹으로 차를 댑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 사이에 LPG 가스통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데모를 어느 정도 해봤는데 LPG 가스통이 놓이는 걸 진짜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게 눈앞에 놓이잖아요. 와, 진짜 공포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오면 그걸 터뜨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LPG 가스통이 차량 사이사이에 빼곡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LPG가 터지면 그 옆에 있는 차는 안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용감한 현장 기자라도 그거 보고 식겁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이게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 일진 선배가 야, 캡한테 내가 보고를 했으니까 원배 너는 현장을 지켜. 여기 가까이서 네가 현장을 확인해. 내가 기사 송구할게. 이러고 기자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 고작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 어린 기자인데 앞에 LPG 가스통이 수십 개가 놓여 있고요. 그 앞에서 취재를 하라고 지시를 받은 겁니다. 예. 이거 제정신이면 절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경찰 기자라는 곳이 군기가 센 겁니다. 겁을 먹으면 못하니까요. 하지만 겁을 먹지 않도록 군기가 그걸 뒤에서 뒷받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으로는 절대 못하는 일을 하라고 시키기 때문에 군기가 센 겁니다. 이 군기가 센 조직에서는요. 팀장, 시경캡 혹은 일진 이런 사람들이 뭐로 밤송이를 까라고 해도 까야 되는 겁니다. 지시받은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서 죽어요. 선배들한테 다근다근 밟힙니다. 그런 공포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가스통이 겁나죠. 근데 그때 진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여기서 죽을 확률도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여기서 도망가면 선배들한테 죽는 건 100% 확실하다. 이런 심리가 들어요. 진짜. 네. 그래서 현장에서 죽으나 돌아가서 캡한테 욕먹고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데 그러면 현장을 지키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찰팀 군기가 센 이유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현장 기자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시경캡이나 선배들이 후배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강요하는 건 그 위험을 후배들이 다 짊어지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선배들이 진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후배들을 사지에 몰아넣고요. 나 혼자 살겠다 이게 아니에요. 비록 후배들이 사지에 있고 며칠 밤 새고 개고생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상부의 명령에 의한 겁니다. 오로지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하도록 문화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장의 후배들 사이에서 책임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책임은 당연히 현장 후배들이 지지 않습니다. 마땅히 선배들이 지는 겁니다. 후배들의 죄는요.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겁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를 지킨 건 그게 명령이었기 때문에 지키는 거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경찰 기자를 할 때만 해도요. 적어도 경찰팀 기자라고 하면 선배들이 그 책임을 졌습니다.
제가 뚜껑이 열린 대목이 이런 겁니다. TV조선 수습기자가 절도를 했어요. 이 기자가요. 수습기자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기자입니다. 수습기자한테는요. 스스로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찰팀 수습기자들 생활이 어떻냐면 새벽 한 3시쯤 자서요. 4시쯤 일어납니다. 하루에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1시간이고 많이 자도 2시간입니다. 이걸 한 달 정도 하잖아요. 사람 머리가 띵해집니다. 그리고 일과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1시간 혹은 2시간 단위로 일진한테 보고를 해요. 내가 지금 뭘 지지하고 있고 동선이 어떻고 이걸 1시간, 2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보고를 한다고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선배들의 허락을 받고 가거나 아니면 선배들의 지시가 있어야 움직이는 게 경찰팀 수습기자입니다. 예. 그런데 그 TV조선 수습기자가 느릅나무 출판사를 갔어요. 보고를 안 하고 왔겠습니까? 천만에요. 당연히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수습기자가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수습기자에게는 제가 자발적으로 여기 가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마도 캡이 일진한테 야 누구누구 느릅나무 보내 이런 지시가 있어야 수습기자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습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문 따고 들어가자 이랬더니 보고도 안 하고 수습기자가 혼자서 취재 욕심으로 그 문을 따고 들어가요. 진짜 웃기는 소리인 겁니다. 그 중요한 현장에 수습이 도착을 하면 도착 즉시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보고를 합니다. 너 여기서 뭐해? 너 이거 알아와. 이걸 모조리 일진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요. 더구나 느릅나무 출판사는 TV조선이 목숨을 건 취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캡이 진두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캡은 그걸 수시로 사회부장한테 보고를 하고요. 제 경험상 그렇게 중요한 TV조선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취재는 부장이 신나서 국장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그걸 너희들 체인 오브 코맨드의 주요 책임자들은 하나도 몰랐고요. 수습 혼자서 그 짓을 했다고 말하면 그건 희대의 개그인 겁니다. 네. 저는 정말 장담합니다. 그 수습 기자요. 죄 없습니다. 아, 이 기자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위반했습니다. 위반했죠. 그런데요. 그건 지시였다고요. 그리고 경찰 기자에게는 그 지시는 어길 수 없는 군대의 명령 같은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게 현장 기자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반론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제 경험상 사람이 하루에 1-2시간쯤 자는 생활이 1-2달 정도 이어지잖아요. 사람이 그런 이성적 판단을 못합니다. 일부러 수습들을 그렇게 반쯤 명령에 복종하는 멍하는 상태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저는 이번 TV조선 절도 사건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범인은요. 그 입건된 수습기자가 아니에요. 진짜 범인은 그 회사 캡이고 사회부장이고 보도국장입니다.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아랫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윗사람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걸 회피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기자의 자존심이었고 책무였습니다. 적어도 후배들을 사지에 내보는 지시를 할 때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선배의 몫이다라는 일말의 자존심, 직업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TV조선 역같은 새끼들은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수습기자가 입건이 됐는데 이 새끼들이 이걸 전부 수습기자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사회부장이라는 놈, 국장이라는 놈 고작 한다는 말이 우리는 보고를 받고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니들이 그러고도 기자고 니들이 그러고도 선배입니까? 이건 기자도 아니고 선배도 아니고 진짜 그냥 양아치 새끼들인 겁니다. 저는 그 경찰 기자의 상명하복 문화, 군기 문화를 진짜 싫어했습니다. 진짜 깨고 싶었고요.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십 년째 이어온 그지 같은 문화이기 때문에 잘 안 깨집니다. 그러면 그 역 같은 군기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적어도 후배들의 잘못을 선배들이 감싸주고요. 책임져주고 죽어도 선배들이 먼저 죽는 겁니다. 이런 문화는 왜 싹 사라져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TV조선 니들이 하고 있는 그 양아치 짓을 보면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기레기 새끼들은 일 터지면 전부 후배들한테 덤텅이 씌우고 모여가지고 시위짓이나 하면서 와 이게 언론 탄압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안 이러겠냐고요. 예. 아무리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요. 아무리 보수 진보로 나뉘어도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이딴 쓰레기 짓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뚜껑이 열려서 좀 흥분해서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단언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입건된 수습기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뭘 모르는 분이에요. 그 회사 캡, 사회부장, 보도국장 니들이 죽기 직전에 내가 기자 생활했다고 떠들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범죄를 자수하세요. 범인은 입건된 수습기자가 아니고요. TV조선 주요 간부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한 20년이 넘은 사람으로서요. 이 사회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들이 많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마음이 비참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입건된 기자의 책임이 아니고요. TV조선의 선배들 책임이라는 생각에는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그 책임도 못 질 인간들이라면 기자직함 달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TV조선 수습기자 절도에 관한 제 넋두리 같은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개인의 일탈이라면 해고를 시킬 사안이죠. 그런데 그러니까요. 해고 안 시켰다? 그럼 저는 뭐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야, 네가 좀 다 뒤집어 써라. 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씨발 새끼들이 언론 탄압을 얘기하고 있는 현실이 참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가항공, 대한항공으로도 불렸던 기억이 어슴풀에 나는데 말이죠. 언젠가 그렇게 불렸던 적이 있었죠. 그래, 이 문헌을 좀 더 뒤져봐야 할 것 같은데, 조가항공의 오너, 부인인
이명희. 조양호는 사실 제가 좀 잘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지랄할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어디서 이런 그 못돼 먹은 버릇을 배웠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였어요. 엄마. 네. 진짜 그 가정교육이 그따위였던 겁니다. 네. 소리를 질러대는데 말이죠. 이거 보니까 제가 봐서는 락커를 했어야 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락커. 갑자기 네. 이유도 맥락도 없이 소리를 빽 지르는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이거는 뭐 거의 연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 정치쇼 진행하면서 출연하는 변호사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명희하고 조양호가 어떻게 결혼했을까 봤더니, 이명희 아빠가 교통부 차관이었고, 70년대 초에 조양호는 이제 항공사업을 구상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정경유착이 극심했던 70년대 초에 네. 장인백으로 대한항공을 국적항공으로 해서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정략결혼이었군요. 그러니까요. 교통부 장관 딸과. 그러니까 이명희가 사실은 재벌가의 며느리로 들어간 거라면은 그렇게 소리를 빽빽 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치, 나름대로 오늘의 대한항공이 가능했던 것은 자기 아버지 빽이 있었다. 이걸 하나의 어떤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다니는군요. 아이고, 참 진짜 여러 가지 가지가지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정략결혼하고 아버지의 그 공무원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남편의 항공사 사업 돕고 그걸 또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하고 소리 지르고 진짜 지랄도 풍년이네요. 들어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정말 그 한국 재벌 흑역사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그 조가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기자님, 아무래도 한국 재벌 흑역사 학원으로 끝나서 참 안타깝네요. 이번에 그냥 중권으로 해가지고 하나 또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심각하게 고려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얘네들이 지필 의욕을 불사르게 하네요. 정말로. 예. 여러 폭로들이 지금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24일에는 그 이명희 이사장이 운전기사한테 폭행했다는 증언하고 녹취 파일이 나왔죠. 그때 들어보면 그 이명희로 추정되는 여성이 운전기사분한테 이거 왜 밑에 갖다 놔 개새끼야, 당장 못 고쳐놔 이 개새끼야, 어유 병신 같은 놈 씨발놈의 개새끼들, 죽어라 이 병신 같은 개새끼들, 어유 씨발놈의 새끼들. 이 정도면 욕의 대가인 겁니다. 진짜 이런 욕설이 속사포처럼 터져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고위공무원인데 어디서 이런 개 같은 욕을 배워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그럼 김용민이나 써야지. 그거 어떻게? 응? 저는 이거 김용민 PD님하고 욕 배틀 붙어도 지실 것 같은데요. 제가요? 네, 이분은 진심을 담아서 하는 욕이거든요, 이게요. 김용민 PD님은 풍자를 위해서 하시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욕. 그렇죠. 예, 진심을 담아서 욕을 하더라고요, 이분은요. 예. 그리고 이 운전기사분 증언을 들어보면, 장을 제대로 못 봤다고 욕을 먹고, 퇴근해도 되냐고 물었다고 욕을 먹고, 엽기적인 건 집에 생강이 없다고 욕을 먹었대요. 생강 없는 거랑 운전기사분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 처음에 잘못 듣고 생각이 없다 해서 욕 먹은 줄 알았어요. 생각. 네, 정말 그 생강. 예, 그게 없어서 욕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터치. 폭행이죠. 폭행 없이 욕만 주워 먹고 퇴근하는 날은 즐거운 퇴근 날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명희가 던진 주방기구에 맞아서 이마가 부어오른 적도 있고 던진 책의 눈을 맞아서 병원 치료까지 받은 적이 있다고 하죠. 이 정도면 이해욱, 정일선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운전기사 갑질계의 가해지존이라고 할 만하죠. 어제는 또 조양호 일가의 탈세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발견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명희가 직접 탈세를 지시한 증거로 보이는 사모님 지시상 이런 게 담긴 문건을 대한항공 노동자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70대 노인에게 폭행을 한 전력이 있는 조원태, 조현민의 오빠고 지금 대한항공 3대 승계 주인공이죠. 조원태가 이 조 일가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인하대학교에 부정 입학했다라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이 폭로는 저희도 들었는데 이건 저희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경제팀에서도 확인을 하고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들을 보면 정말로 폭로가 뚝 터진 듯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은
조현민이 광고 대행사 직원분들에게 물벼락을 안겨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어찌 보면 재벌들이 흔히 저지르는 악행 중에 하나입니다. 뭐 조인트 까고 뭐 내던지고 이런 일들이 재벌들한테 얼마나 비일비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현민 사건은 차원이 다른 스케일로 확산이 됩니다.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수년 전에 녹화했던 화면, 수년 전에 녹음했던 파일 이런 게 미친 듯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질문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브리핑의 주제입니다. 물론 간단히 생각을 하면요. 조양호 일가의 폐악질이 재벌 중에서도 유난했기 때문에 견디다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과 관계사 직원들이 조현민 사건을 계기로 일제히 폭로에 나섰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이 맞을 거예요. 제가 봐도 이 가문의 엽기성이 워낙 심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사회 변혁을 이야기할 때 독일 철학자 헤겔이 개념을 먼저 정립하고요. 자본론의 저자인 마르크스가 발전시킨 개념 중에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헤겔이 이제 변증법을 확립하면서 처음 제시를 한 개념인데요. 양이 팽창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질적인 변화나 도약이 일어난다.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막 더해져서 축적이 되다 보면 한계점에 이르게 되고요. 이러면 지금까지 지속됐던 양의 변화가 한꺼번에 그 대상물을 본질적으로 확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점, 양의 변화에서 질의 변화로 변하는 딱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하고요. 물리학에서는 뭐 특이점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주 드는 예가 물을 끓이는 겁니다. 물을 끓이면 100도가 될 때까지는 그냥 물이잖아요. 그런데 열을 계속해서 가열을 하다 보면 100도가 되고요. 여기가 임계점인 겁니다. 임계점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액체였던 물이 수증기가 되죠. 근데 이걸 조금만 더 실감나게 이해하시려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요.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실감이 납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북극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외계인은 얼음이라는 걸 처음 봅니다.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야? 하얗고 미끄럽고 차갑네? 요게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좀 해보자 하고 얼음에 열을 가합니다. 그런데 워낙 북극 날씨가 추워서 얼음이 안 녹아요. 그러면 외계인이 보기에 이 차가운 고체는 열에는 반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열을 중지하려는 순간 이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외계인이 엄청 놀라는 거죠. 뭐야? 딱딱했던 고체가 흐물흐물하고 흐르는 물체로 변했어. 와,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열을 더 가해봐 이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그 액체, 물에도 열을 막 가해봐요. 그런데 역시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뭐야? 이 흐물흐물하고 흐르는 물질은 열에는 반응을 안 하는 거야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거품이 부글부글 생기더니 기체로 증발을 해버립니다. 이 외계인이 또 쇼크를 받아요. 뭐야? 흐물흐물하고 흐르던 물체가 갑자기 공기로 변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과정을 외계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냐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된다. 이걸 머릿속에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를 들면 좀 시큰둥하죠. 아니 뭐 물 끓이면 수증기 되는 거 누가 몰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물, 얼음, 수증기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계인은요. 이게 진짜 충격적인 변화인 겁니다. 고체가 갑자기 액체가 돼요. 액체가 갑자기 기체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겠습니까? 물질의 본질이 바뀌는 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즉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건 일정한 양이 축적된 이후에 사물의 본질이 변한다는 건데요. 이건 그야말로 본질이 변하는 겁니다. 헤겔과 마르크스는 이 변증법의 원리가 사회 변화나 변혁의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질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면 그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외계인이 보기에 고체가 갑자기 액체가 되고 액체가 갑자기 기체가 되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요. 이게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요. 외계인이 보기에 물의 열을 가열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물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00도가 되기 전까지 물은 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계인들은 한동안 이 액체라는 건 열에 반응하지 않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가열을 멈춘다면 절대로 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아무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끈질기게 가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100도에 도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질적인 변화,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변혁을 위해서는 끈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변화를 몇 번 추구해 봤는데 질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에이, 이건 안 되는 거네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과학적 법칙이기 때문에 양의 변화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임계점에 도달할 만큼 끈기만 있다면요. 세상은 언젠가 본질적인 변화를 시작한다는 거죠. 2년 전, 작년, 그리고 올해 초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2년 전에 욱해 이해욱 선생이 운전기사 폭행하는 그 난리를 치고도요. 사회적 비난 엄청 받았죠. 그런데 욱해는 여전히 대림산업의 부회장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사실 열통 터지잖아요. 저따위 새끼들이 저렇게 폐악질을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재벌사회의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예. 올해 초 하나산남 김동선 그 김현장 회식 가가지고 변호사 패고 머리채 잡고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지랄을 해도 김동선은 구속되지 않았어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김동선의 처벌을 원치 않아서 이 김동선은 또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이 인간은 전과 제대로 따지면 삼범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도 어디서 또 술 처먹고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지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조연아요. 국제적으로 그 개망신을 당하고도 올해 다시 칼호텔 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조현민 유탄 맞아서 다시 해임됐지만 조연아가 복귀할 때만 해도 우리 기분 정말 더러웠잖아요. 저따위 깽판을 쳤는데 한국 사회에는 아무런 변화를 못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그때 뭘 한 걸까요? 많은 시민들이 나름대로 불매운동도 하고 함께 분노도 했고 재벌 물러나라고 구호도 외쳤고 다 뜻을 모아서 싸웠는데 아무런 결과도 손에 쥐지 못했다면 와 우리는 헛수고를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헛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물이 기체가 되는 그 본질적인 변화는 양질전환의 법칙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정 수준까지 가열을 해도요. 물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가열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계속해서 가열을 하다 보면 그 양적인 변화는 언젠가 물을 기체로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를 낳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는요. 열심히 가열을 했는데 기체로 변하지 않았다. 이게 두려운 게 전혀 아닌 겁니다. 그건 언젠가는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되는 건 당장 뭔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열을 멈추고 포기하는 거죠. 이러면 물이 다시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그 민중의 소리의 이정무 실장 이야기를 종종 드리는데 그 친구하고 촛불혁명이 벌어지기 한참 전에 술을 마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살아생전에 좋은 세상 보고 죽을 수 있겠냐? 그래도 우리가 좀 열심히 산다고 살아봤는데 이렇게 살다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런 좋은 세상 못 보고 죽으면 좀 억울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면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박근혜 저 또라이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었고요. 소가 밟아도 안 깨진다는 박근혜 지지자가 30%가 넘었고요. 그게 이제 2016년 총선 전이었는데 새누리당이 무슨 200석을 차지하는 만에 이러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 당시만 해도 되게 절망스러운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꿈꾸는 좋은 세상이 오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술이 조금씩 취하면은요. 둘이서 낸 결론이 이거였어요. 야, 못 보고 죽으면 어떠냐.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지. 역사라는 게 꼭 내가 사는 시대에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속 편하게 우리 살아생전에 그런 세상 안 온다고 생각하자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네, 이 말은 물론 저도 제가 사는 세상이 자본이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고 돈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경제가 존재하고 누구나 태어났으면 모두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 한들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싸워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 말은 아직 우리가 충분히 싸우지 못했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가열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사회의 질적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왜 이렇게 싸웠는데 기체로 안 변해? 라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 언젠가 된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싸우자. 이런 의지의 집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실패한 투쟁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떠한 투쟁도요.
아무리 참패처럼 보이는 투쟁도요, 역사 안에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작은 싸움 하나하나가 다 그 가열을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이고요. 양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처럼 이 양질전환의 법칙을 제일 잘 묘사하는 영화 장면으로 1990년대 느와르 영화의 걸작인 넘버3 이야기를 방송에서 가끔 드리는데 그 중국집 장면 있잖아요. 송강호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죠. 최영희 선생이 계셨다고요. 전 세계를 돌면서 맞짱을 뜨신 그 최영희 선생님께서 이분이 솥불도 여러 개 작살내셨는데 그 양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너 소냐? 너 황소? 나 최영희야? 하고 솥불을 딱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존나게 내리치는 겁니다. 존나게. 언제까지 내리치냐면 솥불 빠개질 때까지 내리치는 겁니다. 그 솥불을 아무리 열심히 내리쳐도 잘 안 빠개지죠. 아무리 양적 변화를 가해도 질적인 변화는 안 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최영희 선생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솥불 딱 잡고요. 존나게 내리치는 겁니다. 존나게. 그러면 언젠가 솥불은 빠개집니다. 누적된 가격이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정일선, 최태원 사촌 최철원, 미스터 피자 정우현, 몽고간장 김만식, 별의별 양아치 새끼들이 인간이의 말종짓을 하고 다녔을 때 우리 시민분들 다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본질적인 변화를 보지 못했죠.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그 몇 년간 누적된 시민사회의 투쟁이 재벌 갑질에 대해 쌓여왔던 분노가 어느 임계점에 달하면요.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서로 이번에 조양호 일가를 경영해서 쫓아내지 못하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조간의 일가와 싸우는 이 거친 투쟁들이 이번이 아니라도요. 언젠가는 재벌개혁이라는 열매로 다가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당장 오늘, 내일, 내 살아생전에 그 일을 해내고 싶다는 욕심을 저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언젠가는 되거든요. 내가 살아있을 때 안 되면 내 자식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요. 존나게 재벌들을 내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다들 사람들이니까 간사한 마음이 있죠. 어쩌면 저도 그래요. 이번에는 조가 일가를 쫓아내는 그 일이 시민사회의 힘으로 재벌을 경영해서 쫓아내는 정말로 역사적인 일이 가능할지도 몰라라는 욕심이 저도 생겨요. 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폭로들을 보면서요. 아, 임계점에 왔구나.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구나 하는 기대가 되죠. 하지만 안 된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투쟁은 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요. 재벌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절대 꺾이지 않고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게 들어서 오늘은 헤겔과 마르크스의 변증법의 주요 개념, 양질 전환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완배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되게 감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 남북정상회담이 평화협정, 정전협정, 이것도 양질전환의 법칙 같은 거거든요. 끊임없이 남북평화라는 게 잘 안 될 것 같이, 또 보수 세력의 종북 타령에 뭔가 이 사회가 변화가 없을 것 같이 굉장히 절망스러운 시간이 70년 넘게 흘렀는데 통일을 위해서 문익환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분들이 정말로 노력을 했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역시 존나게 부딪히듯이 싸워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어느 날 이렇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감격적인 변화가 진짜로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정말로 뭐랄까요? 평화가 기본이 되는, 동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이 기본 생각으로 자리 잡는 그런 시대가 내일, 오늘이죠. 오늘 열리기를 정말로 간곡히 소망하는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